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잊으려 애썼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의 형, 그리고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입 밖에 낼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궁궐 한쪽 구석, 아무도 찾지 않는 작은 처소에서 그는 평생을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역사는 그를 은원군이라 불렀지만 정작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1754년 영조 30년 봄. 사도세자의 장남으로 태어난 그 아이는 처음부터 축복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할아버지 영조는 아버지 사도세자를 미워했고 궁궐의 공기는 언제나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 아버지와 할아버지 사이의 골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1762년 그가 겨우 8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뒤주 속에서 아버지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어야 했던 그 여름. 어린 은원군의 세계는 그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버지의 비명이 멈춘 뒤 궁궐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사도세자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여름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은원군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14년이 흘렀습니다. 1776년 영조가 세상을 떠나고 동생 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정조, 개혁의 군주, 백성을 사랑한 성군. 역사가 찬양하는 그 이름 뒤에는 형을 평생 감시해야 했던 또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은원군은 22살이 되었습니다. 혈통으로 보면 그가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장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역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조에게 은원군의 존재는 축복이 아니라 위협이었습니다. 형이 살아있다는 것, 사도세자의 피를 이은 다른 왕자가 있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정조의 정통성을 흔드는 불씨였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선택했습니다. 형을 죽이지는 않되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궁궐 구석의 작은 처소. 그곳이 은원군의 세계 전부가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침묵으로 시작해 침묵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 침묵의 기록입니다. 화려한 정조시대의 그늘 아래 한 남자가 어떻게 평생을 견뎌냈는지, 왕의 형이면서 왕의 최대 위협이었던 그가 남긴 흔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역사가 기억하지 못한 그의 목소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7개의 장면을 통해 은원군의 삶을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뒤주의 비명, 그리고 살아남은 아들. 1762년 윤 5월 13일. 창경궁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8살 은원군은 처소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밖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힌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애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조실록은 이 장면을 차갑게 기록합니다. 세자가 뒤주 안에서 졸아였다. 단 한 줄. 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비극이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 뒤에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도세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은원군과 차남산. 영조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차남산을 새 손으로 삼고 장남 은원군은 왕실 계승에서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그 결정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은원군은 사도세자와 너무 닮았습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영조는 은원군을 볼 때마다 자신이 죽인 아들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원군을 멀리했습니다. 보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8살 아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죽어야 했는지, 왜 동생은 새손이 되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는지, 왜 궁궐의 모든 사람이 자신을 피하는지, 그는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질문하는 순간 자신도 뒤주에 갇힐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당시 궁궐에 남아있던 기록들을 살펴보면 은원군의 이름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의례적인 행사에 참석했다는 짧은 기록, 병이 들었다는 간단한 언급, 그뿐이었습니다. 마치 그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금 우리 시대로 가져와 보면 어떨까요? 가족 중 누군가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남은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사람들. 은원군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그에게 평생의 주홍글씨가 되었습니다. 1776년까지 은원군은 조용히 살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할아버지 영조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저 숨만 쉬고 있으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조가 죽고 동생이 왕위에 오르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동생이 왕이 된 순간이 은원군에게는 더 큰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은 때로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태어난 순간부터 정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은원군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사도세자의 아들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 하나가 그의 평생을 규정했습니다. 영조실록이 전하는 세자가 조라였다는 한 문장은 단순한 죽음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남은 사람에게 평생 씌워진 족쇄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개인은 가족의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한 사람의 잘못이 왜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규정해야 하는가? 은원군의 8살 그 여름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비극적인 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정조의 즉위, 형에게는 더 큰 감옥이 되다. 1776년 3월 10일, 영조가 승하했습니다. 24살의 새손 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정조, 조선의 22대 왕. 그는 즉위하자마자 개혁을 선언했습니다. 탕평책을 강화하고 규장각을 설치하고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신하들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창경궁 구석의 작은 처소에서 은원군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침잠하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즉위 초부터 형의 존재를 의식했습니다. 신하들 중 일부는 은근히 물었습니다. 은원군은 선왕의 장손인데 어찌 대우하실 것입니까? 정조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과인의 형이시나 왕실의 법도를 따를 뿐이다. 이 한 문장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이지만 왕위 계승과는 무관한 존재로 남을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정조실록에는 은원군에 대한 기록이 더욱 드물어집니다. 정조 원년 기록을 살펴보면 은원군의 이름은 단 3차례만 등장합니다. 한 번은 병이 들어 약을 하사했다는 기록, 한 번은 생일에 선물을 보냈다는 기록, 그리고 한 번은 궁궐 밖 행차를 금지했다는 기록. 특히 세 번째 기록이 중요합니다. 은원군은 몸이 허약하니 밖으로 나가는 것을 삼가도록 하라. 표면적으로는 건강을 염려하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감시를 강화하는 조치였습니다. 정조는 형이 밖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형을 옹립하려는 세력이 생겨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 것입니다. 은원군은 22살이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처소 안에서 시작해 처소 안에서 끝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관이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낮에는 책을 읽거나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식사가 나왔습니다. 역시 혼자 먹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어둠 속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혼자. 이 시기 은원군을 가까이에서 보살폈던 한 궁녀의 증언이 후대 문집에 남아 있습니다. 은원군께서는 말씀이 적으셨습니다. 하루에 10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창밖을 바라보실 때면 눈빛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22살 청년의 눈빛이 텅 비어 있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그는 이미 삶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조가 개혁을 외칠수록 은원군은 더 조용해져야 했습니다.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 회복을 추진할수록 은원군의 존재는 더 위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신하들 중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니까요. 사도세자의 명예가 회복되었다면 사도세자의 장자인 은원군이야말로 정통 아닌가. 정조는 이 가능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형을 더욱 깊이 가두었습니다. 물리적 감옥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방식으로. 이 상황을 현대적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이것은 권력의 역설입니다. 정조는 개혁군주였지만 동시에 냉혹한 현실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 싸웠지만 형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형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왕위가 흔들릴 수 있었으니까요. 오늘날 기업이나 조직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위협적인 사람. 공로가 있지만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종종 승진해서 배제되거나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조직에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은원군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혈통상으로는 가장 가까운 형제였지만 정치적으로는 가장 제거하고 싶은 위협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권력은 가족조차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정조가 개혁군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뛰어난 능력 덕분이지만 동시에 형을 철저히 배제한 냉혹함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과인의 형이시나 왕실의 법도를 따를 뿐이다. 이 문장은 정조의 딜레마를 압축합니다. 형제애와 왕권, 개인의 감정과 국가의 안정. 정조는 후자를 택했고 은원군은 그 선택의 대가를 평생 치러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웁니다. 역사의 빛나는 업적 뒤에는 종종 침묵 속에 희생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개혁과 정의를 외치는 사람도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정의롭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은원군의 삶은 이 진실을 너무나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 형제라는 이름의 감시자와 피감시자. 1778년 정조 2년. 은원군은 24살이 되었습니다. 같은 해 정조는 화성 건설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개혁의 상징, 새로운 도시, 왕권 강화의 기지. 화성은 정조의 꿈이 구체화되는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구체화될수록 은원군의 처소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정조는 형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더욱 체계화했습니다. 은원군의 처소 주변에는 항상 내관들이 배치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시중을 드는 사람들이었지만 실제로는 감시자들이었습니다. 은원군이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엇을 읽는지, 심지어 어떤 표정을 짓는지까지 모든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정조 2년 7월의 한 승정원 기록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은원군의 처소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확인 결과 아무 일도 없었다. 이상한 움직임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은원군이 평소보다 조금 더 자주 마당을 거닐었거나 내관에게 평소보다 긴 대화를 시도했거나 그런 사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보고되고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은원군의 일상은 그 자체로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이 시기 은원군에게 허락된 유일한 외출은 1년에 2번 왕실 제사에 참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정조가 직접 지켜보는 자리에서였습니다. 형제는 그곳에서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왕으로서 의례를 주관했고 은원군은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나면 은원군은 다시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형제가 만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한 문신이 남긴 일기에는 이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종묘 제례에서 은원군을 보았다. 수척한 얼굴에 기운이 없어 보였다. 상감께서 돌아보시지 않으니 아무도 그에게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마치 그림자 같았다. 그림자. 은원군은 정말로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빛 앞에 서면 드러나지만 빛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는 존재. 정조의 통치가 빛날수록 은원군의 그림자는 더 짙어졌습니다. 정조는 왜 이렇게까지 형을 경계했을까요? 단순히 왕위를 빼앗길까봐 두려웠던 것일까요?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정조는 자신의 정통성에 대한 깊은 불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세자의 아들이었지만 사도세자는 역적으로 죽었습니다. 정조의 즉위는 영조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지 정통 계승의 원칙에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불안이 정조를 더욱 형을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은원군을 옹립하려 한다면, 만약 사도세자의 장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면 정조의 왕위는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선택했습니다. 형을 죽이지는 않되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 은원군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것, 역사 기록에서조차 그의 흔적을 최소화하는 것. 이것이 정조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런 상황을 찾아보면 조직 내 권력 투쟁이 떠오릅니다. 경쟁자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영향력을 없애는 방법. 직접적인 공격 대신 무시와 배제로 상대를 고립시키는 방법.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제거입니다. 은원군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제거되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살아 있었지만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감시는 폭력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정조가 은원군을 감옥에 가두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자유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감옥이 더 견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원군의 처소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기록은 단순한 보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모든 행동이 의심받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숨 쉬는 것조차 조심해야 했던 살.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 감시당하는 살. 그것이 은원군이 평생 견뎌야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질문하게 됩니다. 권력은 인간을 어디까지 변화시키는가? 형제에는 권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가? 그리고 감시당하는 삶은 과연 삶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은원군의 24살 여름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슬픈 답이었습니다. 네 번째 일상의 모든 것이 기록되는 살. 1785년 정조 9년. 은원군은 31살이 되었습니다. 이미 10년 넘게 같은 처소에서 같은 하루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정조의 감시 체계는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은원군과 관련된 모든 일이 문서로 작성되고 보고되었습니다. 식사 기록, 건강 상태, 독서 목록, 심지어 날씨가 좋아 마당을 산책했다는 사실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규장각에 남아있는 내각 인력을 살펴보면 은원군에 관한 단편적 기록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정조 9년 3월 12일. 은원군, 감기 기운이 있어 약을 하사하다. 정조 9년 6월 5일. 은원군, 더위가 심하여 얼음을 하사하다. 정조 9년 9월 23일. 은원군, 생신이라 옷감을 하사하다.
표면적으로는 왕이 형을 돌보는 다정한 기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기록들이 의미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은원군의 일상이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감기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왕에게 보고되어야 했습니다. 더위를 견디기 어렵다는 사실조차 문서로 작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배려가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은원군이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모든 것을 파악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당시 은원군의 처소를 관리하던 내관들은 매일 저녁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정조에게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한 내관이 나중에 남긴 회고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은원군께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고 같은 시간에 주무셨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이 없으셨고 가끔 책을 펼쳐보시다가도 금세 덮으셨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삶. 이것이 은원군의 일상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는 하루가 끝없이 반복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하루가 누군가의 눈으로 감시되고 기록되는 것. 이 시기 은원군에게 허락된 유일한 개인적 취미는 독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어떤 책을 읽는지 보고되었고 정조는 은원군이 읽을 수 있는 책의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역사서는 금지되었습니다. 특히 왕조의 교체나 권력 투쟁을 다룬 책은 절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에 관한 책도 금지되었습니다. 은원군이 정치적 식견을 키우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허락된 것은 시문집과 불경, 그리고 몇몇 철학서적 뿐이었습니다. 그조차도 읽은 책 목록이 기록되었습니다. 은원군이 31살에 읽었던 책 중 하나가 맹자였습니다. 특히 그는 성선설 부분을 반복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을 감시하는 동생도 자신을 두려워하는 신하들도 결국은 선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일 것이라고 믿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처한 현실 속에서 인간의 선함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느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은원군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남길 수 없었습니다. 글을 쓰는 것조차 위험했으니까요. 만약 그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글을 썼다면, 만약 동생에 대한 원망을 담은 시를 지었다면, 그것이 발각되는 순간 더 큰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원군은 침묵했습니다. 입으로도 글로도 심지어 표정으로도. 그의 내면은 철저히 감춰졌습니다. 감시받는 삶에서 마지막 남은 자유는 침묵이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장면은 낯설지 않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감시. SNS에 남긴 글 하나하나가 기록되고 분석됩니다.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사는지 모든 것이 데이터로 남습니다. 물론 은원군이 겪은 직접적 감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지만 본질은 비슷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기록되고 그 기록이 누군가에 의해 분석되고 그 분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기록은 때로 배려가 아니라 통제의 수단입니다. 은원군, 감기 기운이 있어 약을 하사하다는 기록은 다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은원군의 모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내각 인력에 남은 수많은 기록들이 증명하는 것은 정조의 형제애가 아니라 권력자의 불안과 통제 욕구였습니다. 은원군은 삶의 모든 순간을 기록당했습니다. 그리고 기록당한다는 것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배웁니다. 개인의 자유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비로소 완전해진다는 것을. 감시당하는 삶은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결국 감옥일 뿐이라는 것을. 은원군의 31살 가을,
그가 맹자를 읽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순간조차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침묵 속에서 견디는 법. 1795년 정조 19년 은원군은 41살이 되었습니다. 정조는 51살. 두 형제는 이제 중년을 넘어섰습니다. 이해 정조는 화성 행차를 단행했습니다.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축하하는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8일간의 화려한 행렬. 백성들의 환호. 개혁 군주 정조의 치세가 절정에 이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렬 어디에도 은원군은 없었습니다. 그는 창경궁 처소에서 홀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해경궁 홍씨. 은원군에게도 그녀는 어머니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계모였습니다. 은원군의 생모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해경궁이 그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해경궁은 은원군보다 정조를 선택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정조는 그녀의 친아들이었고 왕이었으니까요. 은원군은 해경궁의 회갑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참석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이유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이었지만 실제 이유는 달랐습니다. 정조는 은원군이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은원군을 보고 미묘한 생각을 품을까봐, 혹시라도 누군가 사도세자의 장자를 기억할까봐 은원군은 배제되었습니다. 이 시기 은원군의 심정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화성 행차가 진행되던 어느 날 저녁, 은원군은 처소 마당에 홀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를 시중 들던 내관이 나중에 회고하기를 그날 밤 은원군께서는 유난히 오래 달을 바라보셨다고 했습니다. 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은원군에게 허락된 유일한 자유였을지도 모릅니다. 감시할 수 없는 내면의 세계. 기록할 수 없는 생각. 말할 수 없는 감정. 그 모든 것을 달빛 아래서 조용히 삼키는 것. 은원군은 그렇게 견뎠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견뎠습니다. 당시 궁궐에서 일하던 한 의관의 기록에는 은원군의 건강 상태가 상세히 남아 있습니다. 은원군은 만성적인 소화불량과 불면증에 시달렸다. 식욕이 없고 자주 깨어났다. 약을 처방했으나 근본적인 치유는 어려웠다. 병의 원인은 마음에 있는 듯 했다. 병의 원인은 마음에 있다. 의관조차 알고 있었습니다. 은원군의 병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억압된 감정, 표현할 수 없는 고통, 끝나지 않는 감시. 그 모든 것이 은원군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호소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힘듭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더 큰 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를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원군은 침묵했습니다. 아픈 것도 혼자, 슬픈 것도 혼자, 외로운 것도 혼자, 모든 것을 혼자 견뎌냈습니다. 현대 심리학 용어로 이런 상태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결국 사람은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은원군은 학습된 무기력의 극단적 사례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결정되어 있었고 평생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해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은원군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 불합리한 상황을 참고 견뎌야 하는 사람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 더 큰 불이익이 올까봐 침묵하는 사람들. 가족 내에서 희생을 강요당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사람들. 은원군의 삶은 그들에게 거울이 됩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침묵은 때로 생존 전략입니다. 은원군이 침묵한 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은원군께서는 유난히 오래 달을 바라보셨다는 기록은 단순한 관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어떻게 견뎌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말할 수 없으니 달을 보았고 울 수 없으니 밤하늘을 응시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인간의 회복력과 동시에 인간의 비극을 봅니다. 사람은 극한 상황에서도 견뎌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은원군의 41살 봄날, 화성 행차의 환호 소리는 그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에게는 텅 빈 마당과 차가운 달빛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여섯 번째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 1800년, 정조 24년 6월 28일. 정조가 급서했습니다. 51살의 나이, 너무 이른 죽음이었습니다. 조선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개혁의 상징이었던 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11살 어린 세자가 순조로 즉위했습니다. 권력의 공백이 생겼고 전국은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창경궁 한 구석, 은원군의 처소에도 변화의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46살의 은원군. 그는 정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슬픔? 해방감? 두려움? 아니면 아무 감정도 없었을까요? 기록은 침묵합니다. 은원군이 그날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정조의 죽음으로 은원군의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순조가 어렸기 때문에 대비인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정순왕후는 노론의 수장이었고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았던 세력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은원군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의 형, 그리고 혹시 모를 정치적 불씨. 정순왕후는 은원군에 대한 감시를 오히려 더 강화했습니다. 정조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형제라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마저 사라졌습니다. 은원군은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순조실록 초기 기록들을 보면 은원군에 대한 언급은 거의 사라집니다. 정조 때는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기록되던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1801년 순조 원년. 은원군은 47살이 되었습니다. 이해 신유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천주교도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전국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은원군은 여전히 처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는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렴풋이는 알았을 것입니다. 내관들의 표정에서, 궁궐 분위기에서, 멀리 들려오는 소리에서.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은원군은 더욱 조용히 지냈습니다. 이 시기 은원군과 관련된 유일한 기록은 병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점점 더 자주 아팠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나이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마음의 병이 깊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의관의 기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은원군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우라가 쌓여 기혈이 막힌 것이니 근심을 덜어내지 않으면 차도가 없을 것이다. 근심을 덜어낸다. 하지만 어떻게? 은원군의 근심은 하루나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의 문제였고 운명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8살 때 아버지를 잃었고 14년을 할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보냈고 다시 20년을 동생의 감시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40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같은 처소, 같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왕실이라는 이름으로.
혈통이라는 이름으로. 그는 평생 갇혀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는 드물지 않습니다. 가족의 명예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사람들. 형제나 부모의 그늘 아래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족쇄가 되는 경우들. 은원군의 삶은 이 진실을 극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가족은 때로 가장 가까운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정조의 죽음 이후에도 은원군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의 비극이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였음을 보여줍니다. 은원군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의관의 진단은 의학적 소견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평생 겪어온 억압과 고통이 결국 몸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인식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배웁니다.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요되는 희생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억압하는 것은 폭력이라는 것을. 은원군의 47살 겨울, 그가 앓던 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억눌러온 고통이 육체로 분출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조차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던 그의 삶이야말로 가장 깊은 비극이었습니다. 7번째 역사에 남지 못한 목소리. 1801년 늦가을. 은원군은 4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확한 사망 날짜조차 기록에 명확하지 않습니다. 순조실록에는 단 한 줄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은원군이 졸하였다. 그뿐이었습니다. 사인도 장례 절차도 애도의 말도 없었습니다. 47년을 살았지만 그의 죽음은 한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은원군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왕실 의례는 최소한으로 줄여졌고 참석자도 극소수였습니다. 묘는 경기도 어느 한적한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고 크지도 않았습니다. 왕자의 묘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은원군의 이름은 점점 잊혀졌습니다. 역사책에 그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도세자의 장남이었다는 사실, 정조의 형이었다는 사실, 그것만 간단히 언급될 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후대 학자들도 은원군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너무 적었고 남아있는 것마저 단편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 그대로 역사의 틈새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몇몇 연구자들이 은원군의 삶을 재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궐 문서들을 꼼꼼히 살피고 당시 신하들의 일기를 뒤지고 미처 주목받지 못했던 기록들을 찾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은원군은 단순히 잊힌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지워진 존재였습니다. 정조는 재위 기간 내내 은원군과 관련된 기록을 최소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신하들이 은원군을 언급하면 즉시 제지했습니다. 후대 역사가들이 실록을 편찬할 때도 은원군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삭제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인 망각의 정치였습니다. 왜 정조는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형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정통성을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은원군이 살아있는 한 누군가는 사도세자의 장자를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은원군을 물리적으로 제거하지는 않았지만 역사적으로는 제거했습니다. 기록에서 지우고 기억에서 지우고 역사에서 지웠습니다. 그 결과 은원군은 200년 넘게 잊힌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한 연구자가 은원군의 묘를 찾아갔을 때의 일화가 있습니다. 묘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했고 비석은 쓰러져 있었습니다. 왕자의 묘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연구자는 비석의 글자를 간신히 읽었습니다. 은원군 지묘. 그뿐이었습니다. 생년도, 사망 날짜, 업적,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가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최소한으로만 남긴 것처럼. 은원군은 평생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그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가 무엇을 원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침묵 속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력은 한 사람의 존재를 완전히 지울 수 있다는 것.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며 패자는 잊힌다는 것.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것은 어떤 사람들은 싸워볼 기회조차 없이 태어날 때부터 패자로 규정된다는 것. 은원군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은원군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류에서 밀려난 사람들. 기록되지 않은 목소리들. 힘 있는 자들의 그늘에 가려진 존재들. 그들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그들의 고통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삶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은원군이 조라였다는 한 줄의 기록 뒤에는 47년의 삶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견뎌냈습니다. 억압당했지만 살아냈습니다. 목소리를 빼앗겼지만 존재했습니다. 은원군의 묘 앞에 선 연구자가 느낀 감정은 단순한 안타까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한 인간의 삶이 이토록 철저히 무시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 그리고 동시에 책임감이었습니다. 잊힌 목소리를 다시 들려주어야 한다는 책임감. 우리가 오늘 은원군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평생 말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그의 침묵이 말하는 바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기록되지 않은 것 사이에서 그의 삶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잊힌 이름들을 다시 불러내고 지워진 목소리를 복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역사를 대하는 태도여야 합니다. 은원군. 그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다시 부릅니다. 그가 평생 말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대신 말합니다. 그의 삶은 비극이었지만 그 비극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은원군의 삶을 7개의 장면으로 따라가 보았습니다. 8살의 아버지를 잃은 어린 왕자. 동생이 왕이 되면서 더 깊은 감옥으로 들어간 청년. 평생을 감시받으며 침묵 속에서 견뎌낸 중년. 그리고 마침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으로 사라진 한 인간. 이 7장면은 서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력이 개인을 어떻게 억압하는가? 가족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족쇄가 되는가?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약자의 목소리를 지워버리는가? 조선왕조실록은 수많은 기록을 남겼지만 은원군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은원군이 조라였다는 단 한 줄. 그 한 줄이 말하는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체계적인 망각이었습니다. 정조는 위대한 개혁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형을 평생 감옥에 가둔 냉혹한 현실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순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역사의 빛나는 업적 뒤에는 누가 희생되었는가? 우리가 기억하는 영웅 뒤에는 누가 잊혀졌는가? 은원군의 삶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입니다. 그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도세자의 아들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 하나가 그의 평생을 규정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 사회에도 은원군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난 환경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 힘 있는 자들의 그늘에 가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침묵을 강요당하는 사람들. 은원군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7장면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권력은 개인을 지울 수 있지만 우리는 지워진 이름을 다시 불러낼 수 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우리는 패자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억압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혈연이 곧 희생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선언은 과거에만 머무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은원군을 기억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의 비극을 통해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바꾸기 위함입니다. 잊힌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워진 이름을 복원하고 침묵 속에 묻힌 진실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역사를 대하는 태도여야 합니다. 이제 다음 장면에서는 은원군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기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은원군이라는 잊힌 이름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정조의 그늘 아래 평생을 침묵 속에서 살아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따라갔습니다. 7개의 장면 속에서 우리가 본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과 개인, 가족과 희생, 기억과 망각에 대한 깊은 성찰이었습니다. 은원군은 평생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말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한 사람의 존재는 권력에 의해 지워질 수 없으며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삶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조는 위대한 개혁군주였지만 동시에 형을 억압한 권력자였습니다. 이 모순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역사의 영웅도 완벽하지 않으며 빛나는 업적 뒤에는 종종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힘 있는 자의 편에 설 것인가, 약한 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인가, 승자의 역사만 기억할 것인가, 패자의 이야기도 복원할 것인가. 은원군의 삶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잊힌 이름을 부르는 것, 지워진 목소리를 복원하는 것, 침묵 속에 묻힌 진실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역사를 대하는 태도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은원군의 8살 여름이었나요? 아니면 47살의 마지막 순간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역사 속 잊힌 이름들을 계속 찾아갈 것입니다. 빛나는 업적 뒤에 가려진 그림자들, 기록되지 못한 목소리들, 역사의 틈새에서 사라진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며 미래를 만드는 씨앗입니다. 은원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을 잊지 마십시오. 권력은 개인을 억압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억압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우리는 패자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침묵은 때로 강요되지만 우리는 그 침묵이 말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원군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잊히지 않기를, 그의 삶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 오래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시대의 숨결을, 또 다른 잊힌 이름을 함께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역사의 지혜가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